과업 요 부분에 밑에 보면은 자원봉사 재능기부 이게 있죠. 그 아까 이제 우리 배양수 선생님이 아마 캄보디아 가서 어떤 봉사하는 그런 것을 아마 보고 오신 것 같으세요. 저도 그 전에 캄보디아 여행했는데 그때 보니까 그 톤랩삽 호수인가 뭐 그 부근에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호수가 굉장히 크잖아요. 굉장히 크고 여기 이제 가는 길이 전부 악취가 진동을 해요. 그리고 집들이 이렇게 양쪽에 있는데 그냥 이렇게 지붕 씌워놓고 요만한 돗자리 평게 그냥 집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냄비 같은 거 한두 개 있고. 근데 이제 놀란 거는 이게 우리가 여기 그 이렇게 뭐 배인가 뭐 좀 큰 배를 타고 이렇게 관광을 하면 우리말로 다라이라 그러죠. 이렇게 동그란 거. 네. 그거를 타고 애들이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서 뽕글뽕글 와요. 그러면은 이게 사람들이 가엾다고 돈도 주고 뭐 먹을 것도 주잖아요. 그 가이드가 주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먹을 걸 줬어요. 먹을 거니까 돈은 안 주고. 근데 또 뿔렁뿔렁 가요. 봤더니 이 뒤에 모선이 있어요. 부모가 아이들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떠다니는지 동그란 그냥 우리 그 다라이 있죠? 그거 타고서 저길 그렇게 종횡무진 다니는 거예요. 그 직업이에요, 직업.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꽤 됐는데. 우리는 좋은 생각만 하면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머릿속으로는 좋은 생각만 하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행동으로 하는 거는 저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죽었다 깨도 못해요. 근데 배양 선생님은 뭔가 생각했으면 이렇게 옮기시는 것 같고 이것도 제너러티비티다. 제가 그렇게 한번 예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need to be needed의 중요성. 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끔찍한 일은 무엇일까?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쓸모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년이 됐을 때 비참한 이유는 나를 더 이상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고 나는 그냥 주는 밥이나 먹고 뒷방 늙은이로 있다. 이러면 인간의 자존감이 그것을 허락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내가 쓸모가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게 된다는 그 필요성이 우리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년기 이후에 우리 인간의 어떤 중요한 주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갱년기. 갱년기 증상 있고 남성 갱년기도 요새는 뭐 매일 메노포즈라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남성들의 경우는 여성들보다 훨씬 두드러지지는 않습니다. 남성들의 경우는 음성이 가늘어집니다. 음성이 가늘어지고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고 그거 외에는 큰 특징이 없어요. 근데 여성들은 이제 뭐 폐경이라는 뚜렷한 증상을 중심으로 이제 되고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면서 뭐 불면증도 오고 살도 찌고 여성 호르몬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살찌는 걸 막아준다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게 되죠. 자, 중년기는 위기일까요? 무엇일까요? 중년기는 우리 중년기 위기란 말 많이 쓰죠. 중년기 위기란 말을 많이 쓰는데 어떻습니까? 중년들 좀 말씀해 보세요. 중년들 다들 중년이 아니라고 그렇지. 생각하나 봐요. 다 중년 아니야? 다들 아직 청년이시죠. 그래서 이제 그 중년기 위기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단순히 중년기가 됐다 그래서 위기는 아니다. 대신에 자기가 이때까지 오면서 어떠한 삶의 역정을 겪으면서 내가 혹시 미해결 과제를 얼마큼 쌓아두었는가. 그런 것들이 뭐 언제나 마찬가지죠. 이게 계속 이렇게 이어져 있는 과정인데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거는 사춘기 때 너무 착해가지고 말썽 안 피우고 이런 사람들은 중년기 때 사축이랑 바람 핀다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러죠. 근데 이제 그거는 꼭 그렇다기보다는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죽음이 보인다 그랬습니다. 내 죽음이 보인다. 그러면 중년기에 바람을 피우는 건 무엇인가 하면 내 죽음의 극복입니다. 내 죽음을 극복하려고 젊은 사람을 보면서 마치 나는 안 늙을 것 같이
내 죽음을 부정하는 방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음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벌써 내가 늙었다는 하나의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언제나 지금까지 내가 발달을 쭉 해오면서 어떤 중요한 미해결 과제들이 있는지, 트라우마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여전히 영향을 미칠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때를 사축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사춘기다, 사축이다, 그렇게 제2의 사춘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도표 밑에 보면 자크란 사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크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40대 이상 예술가들의 창의성의 이면에는 죽음의 주제가 자리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어니스트 베커는 Denial of Death에서 인간의 문화적 생산은 죽음의 부정의 결과이다. 자, 죽음을 부정하고 싶어서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이에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기 때문에. 예.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유명해지려고 하는 것도 똑같은 메커니즘이에요. 예를 들어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모르지만 우린 유명해지는 걸 본능적으로 너무나 좋아합니다. 유명해지면 마치 내가 죽더라도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줄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성인 중기 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좀 많아져 가니까 뭐 기억도 못하고 뭐 외우는 것도 안 되고 책을 봐도 하나도 안 들어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타고난 지능은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유동지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속도가, 무슨 문제 해결을 할 때 속도가 빠르다든지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 유전적으로 결정이 돼 있지만, 결정성 지능은, 이 결정은 뭐가 이렇게 결정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렇게 크리스탈라이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우리가 젊을 때부터 꾸준히 이렇게 쌓이고 노력을 하다 보면 이 결정성 지능은 오히려 더 개발되고 발달돼서 성인기 인지는 단순히 외우고 뭐 쉬운 문제를 풀고 이게 아니고 종합적인 차원을 고려해서 훨씬 지혜롭게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성 지능을 밝힌 캐텔과 호은의 이것이 아주 유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유전적으로 결정된 것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쇠퇴하지만 후천적으로 경험하고 학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계속 발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제가 이제 프로이트 설명하면서 내가 어떤 방어 기제를 주로 쓰는가가 결국은 성격으로 결정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흔히 사람들을 볼 때 아유, 그 사람은 원래 그래, 그 사람은 성격이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거는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런 사물처럼 하나로 고정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인간은 그 사람 성격이 그렇다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변이가 큽니다. 심리학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아주 기본 전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뭐 예를 들어 비폭력을 전도하는 사람이 집에 가선 자기 와이프를 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상황에 따라서 인간은 정말 많은 것이 우리 안에 다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는 나한테 맞는 사람을 어떻게 고르는 걸까요? 나한테 이상적으로 맞는 사람이 있다는 환상을 우리는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나하고 맞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있긴 있는데 희소하다는 거예요. 없잖아요. 없다고 말하기는, 단정하기는 힘들 예. 것 같은데. 아니, 맞춰주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맞추는 거지, 처음부터 내가 완전히 뭐 딱 이렇게 생겼는데
딱 이렇게 된 사람이 아예 딱 돼서 우리는 아무 노력을 안 해도 딱 맞아.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건 없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살짝? 이게 코드가 맞는 사람이 아니 당연히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왕이면 코드가 맞는 사람을 고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맞는 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저러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못 살죠. 변화가 없어요. 저거는 완전히 착각이란 얘기예요. 사실은 잘 살 것 같지만 못 살죠. 이 한 가지만. 제일 중요한 한 가지만 맞으면 됩니다. 한 가지만 맞은 사람 만나도 행운이죠. 행운이에요. 그 불교가 아니죠. 어디서 흔히 얘기하기는 우리가 이 생에서 부부가 됐을 때에는 전생에 엄청난 원수였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든 이 인간 관계가 이게 부부 관계 같은 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얘기예요. 너무 어렵고 결코 쉽지 않죠.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뭐를 착각을 하냐면 저 사람 참 잘 어울린다. 혹은 행복할 것 같다. 그것과 진짜 행복은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특히 부부관계는 남이 절대 몰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이는 게 중요하면 보이는 거를 중시하면서 사는 거죠. 뭐 어떡하겠어요. 사는 거고. 제가 정말 놀란 거는 저한테 어떤 내담자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익명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이 당사자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친정엄마가 오거나 시어머니가 와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습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제3자 상담이라고 그래요. 안 돼요. 본인이 해야 돼요. 그렇지. 근데 문제는 본인이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지 어쩐지 모르고 이 양반이 판단해서 상담을 받으러 오신 거예요. 저는 바로 종결했죠. 바로 종결했어요. 왜냐하면 당사자가 오시면 좋겠다. 안 올 것 같대요. 그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 부모 세대가 저는 그렇게 봐요. 싸우는 것이 진짜 싸우고 안 맞는 싸움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의 표현 방식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들 세대만 해도 우리 아빠도 그랬어요. 이렇게 아이들을 너무 예뻐하고 평생 동안 처자식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데 그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조부모가 계시고 이러면 더더욱이 못하고 그냥 눈빛으로만 이렇게. 저는 그 눈빛을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이렇게 나를 이렇게 바라보는 그 눈빛. 영유아기 때 비디오로 보여주면서 거기 무슨 내용이 있으면 그걸 보고 아이들이 발달하는 게 아니라 육체로 오감으로 발달한다 그랬죠. 그럼 아이를 안아주는 거, 스킨십. 그 다음에 이렇게 보는 거. 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얘기해 주는 거. 부드럽게 얘기해 주는 거, 받아주는 거,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얘기해 주는 거, 사랑의 눈으로 보는 거. 이게 오감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촉감은 없어도 예를 들어 아빠가 나 안아준 기억이 있나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일지라도 아빠가 나를 그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봤지 또 뭐라고 얘기해 주셨지 너는 참 귀한 딸이다 얘기해 주셨지 그걸 가지고 평생을 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 싸움이 진짜 본질이 안 맞는 싸움을 끊임없이 하면서 아이들한테 상처를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혼하고 한 안정된 싱글 페어런트가 키우는 게 낫다.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부모가 예를 들어 싸울 때 이 자식들이 엄마 아빠 싸우는 게 참 우리 힘듭니다. 보는 게 힘듭니다. 그럴 바엔 이혼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 옳거니 하고 이혼을 하면 진짜 사이가 나빴다는 얘기죠. 근데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었다. 이게 표현 방식일 수가 있어요. 자, 떨어져 있으면 또 못 살아요. 그쪽을 필요로 하고 그거는 뭐냐면 그렇게밖에는 상호작용하는 거를 배우지 못했을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제 결론은 이렇게 싸우는 거 싫죠. 그리고 얘기하기도 싫고 집에 들어오기도 싫어요. 자식들은. 그럴 때 한 명한테 찾아가서 내 마음을 차분차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 사람 한 명한테 찾아가서 차분차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느낍니다. 엄마 아빠가 싸울 때 우린 불안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100% 유전에 100%
환경, 양육이다 그 얘기를 했죠. 이 속에서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혼을 한다 그러죠. 그러면 정말 뭐 우리가 중년기 이상 되지 않는다면은 예를 들어 특히 제일 치명적일 때가 아동기 청소년기예요. 이혼을 한다 치면 내가 여기서 반씩 왔잖아요. 그걸 아는데 이 반이 그냥 잘라지는 것 같아요. 진짜로 아이들이 진짜로 잘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못해요. 왜? 나 때문에 이혼하는 거 아닐까?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닐까? 우리 아이들은 착해요. 사실은 이 둘이 오리지널 문제가 있어서 싸운 거잖아요. 우리는 예뻐하는데도 그 표현을 안 해주니까 우린 모르고 엄마 아빠가 막 큰 소리 내면 우리들은 불안해요. 엄마 아빠 저래서 어떡하지? 제가 그 아동이나 청소년들 보면 그 불안은 말도 못해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너무 심하면 자녀들이 이쪽 방에 가서 야 우리 엄마 아빠 저러다 이혼할 것 같다. 우리 누구한테 갈까? 그런 얘기도 해요. 진짜 우리가 쪼개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더 제가 끔찍한 거는 경우에 따라 이렇게 하기도 해요. 내가 너한테 자식 다 주기 싫다. 너는 내 꼴 보기 싫은 배우자인데 내가 보기 싫은 아들 당신 가져가고 내가 예뻐하는 딸은 내가 가져간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굉장히 최악이에요. 형제들을 같이 가져가야 돼요. 같이. 이게 엄마 아빠 둘 중에 한 명이 없는 체험인데 형제까지 같이 살던 사람이 갑자기 떨어지는 것은 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산술적으로 접근해요. 산술적으로. 평등하게 하나하나. 얼마나 평등하냐. 재산도 딱딱 반반. never.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들을 키울 때 이 아들이 청소년기 되면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청소년기 했지만 청소년기는 유아적 특징도 있고 성인적 특징도 있고 이렇게 어중간한 시기라 그랬잖아요. 근데 얘가 크면서 여기서 왔으니까 너무너무 똑같이 닮아가죠. 생긴 것까지. 근데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얘까지 미운 거예요. 얘까지.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너는 너 아빠 닮아서 하는 짓이 내 마음에 하나도 안 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아이를 이혼은 했으면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고 어떻게 얘기를 오히려 해야 되냐면 우리 둘이 너무 안 맞아서 이혼은 했다. 너무 미안하다. 그러나 나는 이 사람과 안 맞아 했지만 너희 아빠다. 훌륭한 점이 많다. 내가 오죽하면 아빠랑 결혼했겠느냐. 이러이러한 거 너무 좋다. 너희들의 영원한 아빠다. 내가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의 반을 이룬 아빠에 대한 그 아름다운 기억을 가지고 살고 갈등을 안 일으키죠. 이렇게 갈라지고서 이 엄마들은 딸들하고는 완전히 붙어가지고 이렇게 되고 아들은 아빠 닮은 아들은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게 반이 갈려가지고 나는 사실은 내 아빠니까 이 아빠도 좋고 나랑 같이 사는 이 엄마도 좋아요. 그쵸? 그런데 누구를 엄마는 아빠를 미워하니까 어떡하지? 마음이 분열이 되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충성심 갈등이라 그래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 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과거에 국가에 대한 거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충성심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가정에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가정에서 이럴 때 충성심 갈등을 한다. 갈등이 없을 때는 이 양쪽에 다 충성을 바쳤어요. 충성과 사랑을. 우리는 자식을 낳음으로써 걔네들이 우리 밥을 먹여 살리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단지 우리 엄마 아빠구나. 우리 엄마 아빠라 참 좋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 엄마 아빠로 내가 그 충성심을 갖는 그것만이 우리가 자식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뭐를 기대하겠어요, 그 녀석들한테. 그렇게 이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음을 읽어줘야 돼요. 마음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너무 싫고 불안하면 그거를 우리 자식들은 자식들 나름대로 또 표현을, 만약 엄마 아빠가 계속 싸우면
표현법을 못 배웠을 확률도 많아요. 그래서 아유 그냥 싫다, 아 지겹다, 싫다, 그냥 우리 도망가자 뭐 이렇게만 할 게 아니고 한 명을 붙들고 끝까지 그 마음을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의 마음도 읽어내야 되죠. 결국은 우리가 싸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대가 안 채워졌다는 얘기예요. 기대가 안 채워졌는데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제가 아이메시지 말씀드렸습니까? 아이메시지란 거? 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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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메시지란 건 뭐예요? 아, 나 당신이 이럴 줄 알았는데 이래서 내가 좀 실망스러워서 그랬어요. 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당신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야. 당신은 왜 맨날 그 모양이냐. 당신 시아버지 닮아 그렇지. 시아버지가 평생 그랬다면서 그 원가족까지 그러면 남편은 더 펄펄 뛰죠. 나만도 그런데 이제 우리 오리지널 그걸 건드렸단 말이에요. 더 분노하죠. 이 여성도 똑같아요. 막 이제 잘 나가다 사이 좋을 때는 오사바사 둘이 죽고 못 살다가 뭐가 잘 마음에 안 들어. 아유 당신 장모님 닮아 그렇다. 어째 그렇게 살림도 못하고 집이 지저분하냐. 그러면 화나죠. 그러니까 말하는 방식을 유 메시지로 하기 때문에 싸워요. 너는 왜 그러냐. 유 메시지는 뭐냐면 유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왜 맨날 그 모양이냐. 이게 유 메시지인데 사실은 그 밑에 철학이 어떤 사람은 아이 메시지는 아이로 시작하는 거다. 나는 당신이 그럴 때 이렇게 느낀다.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나는 당신이 틀려 먹었다고 생각한다. 그걸 아이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 메시지, 아이 메시지는 이걸로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철학이에요. 철학은 뭐냐면 유 메시지는 상대에 대한 비난, 평가, 그 다음에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는 거, 뭐 경멸 이런 것들을 담고 있어요. 나는 무슨 하등 여기 부부관계에 기여한 바가 없는 듯이 당신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요 모양 요 꼴이다라고 계속 퍼붓는 거거든요. 아이 메시지는 뭐냐면 그렇다고 내가 나를 비하하란 뜻이 아니에요. 우리 둘은 평등해요. 그런데 당신의 감정과 생각은 당신 책임이고 나의 생각과 감정은 내 책임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예를 들어서 아유 이걸 된장찌개라고 끓였어. 내가 발로 해도 이거보다 낫겠다. 그러면서 집어 던졌어요. 그러면 나는 못하는 살림에 열심히 했는데 자존심이 상하죠. 그러니까 당신은 왜 그러냐. 내가 그러고 펄펄 뛰잖아요. 그럴 때 아이 메시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신이 이게 마음에 안 들었네요. 안 들었네요. 물론 이제 감정이 확 올라오니까 분노가 올라오면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침착해야 돼요. 마음에 안 들었나 보다. 너무 미안하다. 근데 내가 이거 2시간 동안 레시피 보면서 끓인 거다. 근데 당신이 버려서 내가 너무 속상하다. 그 내 속상한 마음을 그건 내 책임이에요. 그거를 표현하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철학이 있다고요. 철학이. 싸우는 거는 100% 유 메시지 때문에 싸울 거예요. 유 메시지 때문에. 그런가요? 네. 우리가 유 메시지 사회에서 교육받았어요. 우리가 아예 가정과 교육기관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너 일리 나와. 너 오늘 또 지각이야? 뭐. 너 또 숙제 안 왔어? 너는 우리 반의 말썽꾸러기야. 이런 유 메시지가 아예 무의식 속에 잠겨 있어서 아이 메시지를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교육을 해도 나는 당신이 틀렸다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니까요. 아무리 교육을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있냐면 나를 먼저 보기보다는 상대편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난하는데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우리 사회가 그래요. 우리 사회가. 그래서 이제 저는 요새 보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뭐 저 사람은 참 이렇게 외면해 보이는 모습은 그럴듯한데 내가 저 사람 사적으로 만나봤더니 형편없더라. 그리고 막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것도 진솔한 얘기지만 99가 나쁘고 하나만 좋아도 그 하나를 보는 무브먼트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느낌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이 분위기가 안 바뀌어요. 나는 그런
비난을 받아서 나는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저 사람의 그 좋은 거 하나만 보고 욕을 안 하겠다. 이렇게 굳게 결심하지 않고는 이 사회 분위기가 절대로 안 바뀔 거예요. 그러고도 오래 가겠죠. 이게 단순히 무슨 말의 문제가 아니고 무의식 깊은 곳에 우리는 타인에 대한 못마땅함이 가득해요. 타인에 대한 못마땅함이 가득해요. 우리만 그래요? 우리만 그렇다는데 우리나라만. 아니 그거는 물론 아니죠. 우리 사람 사회가 그런데 인간이 다 그렇죠. 인간이 다 그런데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뭐죠? 식민지 사회를 겪은 그럼. 사회 그 국민이 약간 왜곡이 돼 있어요. 확실히. 그렇죠. 식민지 식민지를 나라들은 겪으면 대부분 이렇습니다. 외부 권위자와 공권력이 적이기 때문에 불신으로 출발을 하거든요. 이제 그게 해석의 한 가지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꼭 뭐 그게 다른 나라는 안 그렇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나이스하다는 게 저는 요새 그렇게 보여요. 환경이 여건이 됐을 때 우리는 나이스하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식하게 뭐 돈 1,000원 손해봤다고 악착같이 안 대들 수 있는 거는 내가 1,000원의 여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어요. 정말 그런 걸 생각하면 아무도 우리가 그 사람을 비난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람의 스토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우리 안에는 우리 아까 선생님께서는 개인적인 얘기를 해주셨지만 드라마틱하든 아니든 그런 어떤 눈물들이 이 안에 있는 거죠. 결국 우리는 무엇이 해결일까? 저는 동심을 잃지 않아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동심을 잃어서 공감력을 잃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제가 아플 텐데, 이렇게 하면 제가 어떻게 느낄까 두려워할 텐데, 그것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가 어른이 된 순간, 마치 어린이였던 적이 없는 순간, 없는 것처럼 하는 순간 이렇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개인적으로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 성격에서 여기 과잉 습관화, 과잉 습관화란 것이 뭐냐면 성격 자체가 내가 어떤 식의 방식을 많이 쓰기 때문에 타인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라고 인지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더 중년기, 노년기로 갈수록 더 굳어져서 고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숙의 지표라고 그럴까 하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나 유연하고 열려있고 그 불치하문이란 말처럼 우리가 아랫사람에게서도 배우려는 마음, 유연성, 열려짐, 개방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자, 이 고집을 피운다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 고집이 너무 세서 뭐 바늘 하나 안 들어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강한 게 아니에요. 이 강한 거는 약한 거예요. 왜? 그거를 자기가 양보하면 자기가 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과도하게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면을 보고 우리 아빠가 약해지셨구나. 우리 아빠가 저걸 주장 안 하면 이제는 아빠 노릇 못하고 자기가 가족에서 소외될 것 같으니까 저걸 저렇게 붙잡고 계시구나 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타인도 마찬가지예요. 유연한 거는 어려움이 없어요. 이게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근데 강하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무언가를 원해서도 행동하지만 어떤 걸 두려워하면 그걸 피하는 방식으로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